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국 투자에 있어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그 6대 국유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 착수 소식부터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점도 많이 짚어드렸었는데 점점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도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디지털 위안화 지갑의 개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정부에서 최근 6대 국영은행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 개통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개방하기에 앞서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년간 베이징, 수조, 션전, 청두 등 28개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을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10원 지역에서 사용된 디지털 위안화 규모는 총 2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500억 규모고요. 결제 건수는 400여만 건에 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민은행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적극적으로 테스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상해시의 경우에는 지하철 자판기 및 몇몇 백화점이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디지털 위안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과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도 송금을 할 수 있는 등 기존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갖고 있던 단점을 몇 가지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적극적인 다른 국가들과 함께 디지털 화폐를 역외 결제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역외 결제 기술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홍콩, 태국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등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 운영해온 달러화 기반의 스위프트 결제에서 자국이 배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것이 중국에 있어서는 매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내년 2월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현재 중국 모바일 결제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위치는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더 집중해서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으로는 중국이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던데 관련한 내용도 좀 짚어주시고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난 2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전자담배 등 신형담배 제품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하기 위한 담배 전매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4월 22일까지 이 시행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요.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는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똑같은 규제 범위 안에 포함시켰고 전자담배 기업에 대한 중과세 부과, 구매 제한, 그리고 판매자의 허가증 취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 주식시장에서는 전자담배 관련 기업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제 중국 전자담배 시장의 63%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잘 알려진 릴렉스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스모어 주가가 각각 48% 그리고 27%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전자담배의 소형 리튬 배터리를 납품하는 이브 에너지 주가도 16%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 흡연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5억 명의 흡연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침투율이 1.2%에 불과해서 향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요. 향후 전체 흡연자 중 약 10%만 전자담배로 전환해도 약 11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새로 창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전자담배를 일반 소비품으로 전체 세율의 20%만 부과를 하였는데 담배의 경우 60%의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로 하여금 전자담배로 전환할 동기가 충분하였죠.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러한 강점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가 전자담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이제 청소년 흡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청소년들이 이렇게 전자담배를 구매를 하여서 흡연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약 6.9% 수준이고
이번 수정안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인상될 경우 전자담배 전체 산업에 대한 성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충분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신형 산업에 대해서 제재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들려온 두 가지 이슈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기업 트렌드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중국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차이나 베이흐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차이나 베이흐라고 검색하시면 주가 확인이 더 빠르게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죠. 써져 있듯이 중국의 프리미엄 분유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최고를 달렸던 건 아니고 2008년도에 이 멜라민 우유 사태 때 그 분유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웠던 그때 당시에 마케팅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 구멍난 분유 시장을 잘 파고들면서 프리미엄 분유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점유율 1등을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코로나19에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먹을 건 먹어야 되잖아요. 애기들 분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소비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차이나 페이흐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7조 700억 원 정도 보여주고요.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조 7,1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남양유업, 메일유업,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다양한 게 있는데 가짜 분유 파동 작년도에 그 사건 때문에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던 국내 주식들이죠. 메일유업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5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매출은 3,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딘푸드라는 세계 최대의 우유 회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파산 위기에 들면서 파산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목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뉴욕 쪽에서 제약회사인데요. 에보트가 이 분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가총액은 230조 원 정도, 또 매출은 12조 정도 집계되고 있는데 분유 쪽의 자세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살펴봤고 우리가 중국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봉착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 이거를 어떻게 읽는 것이 맞는 것인가도 가끔 있는데 아마 화면 통해서 자막은 차이나 페이허로 나가고 또 발음 페이흐로 하고 우리 뭘로 통일할까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HTS 상에서는 페이흐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도 페이흐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페이흐의 실적 현황부터 오늘 짚어준다고 들었는데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익숙하시지 않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을 것 같아서 간단 기업 소개를 하고 바로 실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흐는 이제 1962년에 설립된 오래된 기업이고 2019년 11월에 홍콩 증시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1위 영유아 분유 기업이고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분유 시장이 로컬 업체들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중국 멜라닌 부유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로컬 브랜드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이로 인해서 반사 영향으로 외산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페이흐는 당시 중국 여러 분유 업체들이 멜라민 첨가 분유로 당국의 철퇴를 맞을 때 모든 제품이 안정성 검사를 통과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대폭 향상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외국계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프리미엄 분유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현재 점유율 1위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 프리미엄 분유 시장의 약 4분의 1가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익숙하실 이리 시럽이나 몽우 유업 이런 회사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이 두 회사들도 이제 분유를 생산하고 있지만은 이들이 이제 액상 우유를 주 제품으로 한다면은 이제 페이흐 같은 경우에는 분유에 오롯이 집중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액의 95.1%가 분유에서 나오며 33.3%가 기타 유제품, 그리고 1.7%가 건강식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나 또 순이익 추이는 좀 어땠습니까? 네, 올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차이나 페이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메이저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음에도 2020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작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5% 증가한 186억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이 2020년 이제 186억 위안을 기록함으로써 5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고요. 이렇듯 꾸준한 매출액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첫 번째로 프리미엄 시장 내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서 제품의 평균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중소형사들이 지속적으로 퇴출됨에 따라서 전체 분유 시장 내에서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부별로는 이제 중국 내 영유아 분유 시장 점유율이 확대에 힘입어서 영유아 분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 급증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고, 하지만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오프레인 트래픽 감소로 미국 내 건강식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1% 감소하였습니다. 순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74억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순이익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8% 증가해서 매출액의 증가세보다도 더 가팔랐습니다. 네. 이는 주력 제품군을 일반 분유에서 프리미엄 분유로 전환함에 따라서 마진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실적 추이 그리고 어떻게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이렇게 클 수 있었는지까지 그 이유들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들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두셨어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 로컬 분유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외국계 회사들의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페이흐를 비롯한 로컬 기업들이 다시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정책적 지원은 분유 제품 등록제 시행을 통한 소규모 업체들의 시장 퇴출인데요. 중국 정부는 분유 제품 등록제 시행 및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지 중소기업들의 퇴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재 시장의 특성상 분유 산업 역시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의 합이 여타 국가 대비 낮은 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34.1%밖에 되지 않고요.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소규모 브랜드들의 퇴출이 진행됨에 따라서 1등 기업인 페이흐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정책적 지원은 분유 제품 추적 제도를 통한 자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 완화인데요. 네. 또한 중국 정부가 이제 멜라민 사태가 생긴 이후 자국산 분유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위챗을 통한 분유 제품 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이나 페이흐뿐만이 아니라 이리 시럽이나 찐러바오 그리고 오스 뉴트리아 등 주요 분유 제조사들이 해당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분유를 구입 시 표면 QR 코드를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스캔을 하면은 분유 제품의 주요 성분, 품질 테스트 합격증, 그리고 제품 생산 자격 등 32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이제 중국 분들로 하여금 자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켜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는데 14차 5개년 기획 기간 육아비 보조금 지급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저출산 예방에 대해서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본 정부 등이 하였던 출생 후 육아비 보조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적 등록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해서 중국 정부가 출산 제한 정책 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어떤 중국산 음식이나 분유에 대한 불신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한 투자 포인트로 이렇게 짚어봤고 다음 포인트도 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3선 이하 도시와 그리고 90년대생들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3, 4, 5선 도시와 그리고 지우링호라고 불리는 이제 90년대생들인데요. 예. 이들은 이제 기존 중국 소비의 주역이었던 1, 2선 도시 그리고 80년대생들보다 중국 국산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페이흐가 글로벌 브랜드 대비 글로벌 브랜드 대비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빠르게 약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슬레, 다논 등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 시장의 전체 분유 시장의 약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에서 입지가 매우 큰 편이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08년도 멜라민 사태 등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세대와 지역 간의 기호 차이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인 수닝 이꺼우에 따르면은 자사의 이용자 중 80년대생들은 수입 물품을 국산품 대비 1.8% 더 구매한 반면 90년대생들은 국산품을 수입 물품 대비 15%가량 더 구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90년대생들이 영유아 분유의 주요 소비층이 되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점에서 글로벌 브랜드 대비 페이흐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생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더 국산 물품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국산 브랜드를 구매한 사람을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36%가 남성 그리고 64%가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추후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도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이제 3, 4선 지방 도시에서 어떻게 강점을 가지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흐가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페이흐가 외국 브랜드 대비 가진 강점은 전국을 포괄하는 강력한 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제 단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유통 대리점을 확장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중국의 소비 대세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지방 도시일수록 오프라인 매장이 여전히 강력한 판매 채널입니다. 예. 특히 유통점을 중심으로 산모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국산 분유의 장점 및 자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유통 대리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 확장에 나서는 중입니다. 때문에 블룸버그 등 외신은 페이흐가 자산 제품의 유통 창구인 영유아 용품 판매전, 즉 자사 유통점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차이나 페이흐에 대해서 기업 분석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